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네, 이 SNS 때문일까요? 요즘엔 신조어가 참 많이도 생기고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신조어를 못 알아들어서 쓰는 숨을 지어보신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제가 들어본 신조어 중엔 가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이 아니고요. 가취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정답은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 줄임말입니다. 취향대로 모이되 의무감이 수반되는 모임이 아닌 가벼운 모임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학교나 직장에서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 지친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느슨한 공동체, 그러니까 가취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다르게 말해보면 말이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를 떠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함께할 편안한 관계가 늘 필요한 법이죠. 자, 주말 아침 여러분의 편안한 친구가 되고 싶은, 가취관이 되고 싶은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순서는 The Manhattan Transfer의 자바 자이브로 문을 엽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기사랑 식구들 소개해드립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들,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신웅진입니다.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 엊그제가 우리 초복이었죠? 예. 네, 날씨 더워지면 무기력해지고 지치기 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후배가 이 두 분 찾아와서 선배, 일하기 너무 싫어요. 기사 쓰기도 싫고 취재 가기도 싫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두 사람은 어떤 처방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좀 쉬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원히 쉬어라? 아니요, 오늘 하루 정도 쉬어도 된다면 그런 여유가 있다면 예. 아주 급박한 게 아니라면 쉬어라.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이제 기말고사 바로 앞두고 전날 친구들하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스타디라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아주 격렬한 댄스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시험 전날 더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저 노래 들으니까 춤추고 싶다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야, 참으면 병난다.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디스코텍 가가지고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놀았던 그날 디스코텍에 가서 실컷 놀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앵거 매니지먼트 같은 게 관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후배한테는 가서 가능하면 쉬어라. 마음대로 쉬어라. 예. 놀아라. 예. 네. 하루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영화나 한 편 보고 와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 좀비 영화가 인기거든요. 그렇죠. 무도회도 날리고 내가 좀비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이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자신의 현실에 또 만족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 지금 참. 극장가가 다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반도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첫날 35만 명이 그게 저기 부산항 부산행의 후속작인데 이거 보면서 부산행 좀 기운 차리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거꾸로 두 기자가 오히려 거꾸로 이전에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 선배 기자한테 나 기사 쓰기 싫고 그랬다.
뭐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 당했을지 난 상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27년 동안 일만 계속 해와가지고 별로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일하기 싫다고? 뭐 계속 일만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네. 믿거나 말거나. 잘 넘어가시네요. 우리 윤 기자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뭐 별로.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 사랑방에 뽑은 첫 번째 스토리는 고 박원순 시장이 던져준 숙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박 시장의 총적을 감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부터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온갖 거짓 정보가 세간에 유통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7월 13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변상욱 YTN 앵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논란에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또 언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이제 YTN 속보로 아마 6시쯤, 오후 6시쯤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언론에서 각종 기사가 쏟아졌는데 사체가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가짜 뉴스에 다 쏟아졌다. 그것도 기성 언론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뭐 정보지 수준의 이야기들을 기성 언론이 또 받아쓰는 경우.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하면 삭제해버리고. 기성 언론이 좀 민낯을 봤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은 보니까 속보성 물량 공세를 통해서 트래픽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안 돼서 못 쓰는 건데. 그렇죠. 특히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확인 안 된 것이 더군다나 누군가의 사망 기사라면 대단히 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고 기사 같은 경우 본인이 몇 번 확인한 다음에 부장이 또 데스크에서 몇 번 확인하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거거든요. 큰 오보가 나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도대체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서 확인해 준 것조차 기사에 들어있지 않은데 무조건 발견. 시신 발견 막 이렇게 쏟아져 나갔다는 것은 결국은 속보성 물량 공세로 트래픽을 일단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재 윤리 자체가 상실됐어요. 왜냐하면 익명을 요구한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느 소식통에 의해서 이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써댈 수 있다는 것은 취재 윤리가 그만큼 지금 바닥으로 좀 내려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성추행 묘사도 찌라시를 통해서 하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은 찌라시가 한 종류가 아니고 3종류가 돌았거든요. 맨 처음에 2종류 나왔다가 또 하나가 추가되고 막 그래서 거기에 묘사들이 다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접어놔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을 막 집어내서 골라 썼다는 것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뭐 자살보도 준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걸 근데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역시 트래픽, 뭐 돈 뭐 이런 겁니까? 시청률 경쟁. 그 누가 먼저 썼냐라고 하는 속보 경쟁. 그 속보 경쟁과 시청률 경쟁은 결국 트래픽 경쟁. 이게 이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자들이 막 묻잖아요. 그 시신이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또 묻고 떨어진 겁니까? 목을 맨 겁니까? 뭐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자살보도 준칙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가 함께 만든 겁니다만은 자살의 방법이나 시신의 상태나 자살할 때의 수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리고 보도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얘기는 데스크한테 보고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죠. 데스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했더니 그건 준칙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막 그 정도는 확인해서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이제 미리 막 따져 묻는 거죠. 그다음에 형사과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도 피가 몇 미터입니까? 그걸로 이제 또 추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3미터입니까? 3미터가 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언론들은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박원순 독대 이것도 한 10분 뒤에 오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장했죠. 10분 뒤에 고칠 걸 낸다는 것은 치고 빠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트래픽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 배상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떠난 후에도 혼란은 계속됩니다.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자극적인 공세가 지속되면서 2차 가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7월 14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로부터 2차 가해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찾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또 허위 고소장 정보를 확산시키는 등 2차 가해가 계속되면서 고소인에 대한 부분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말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2차 가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 신상 털기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뭐 강제추행이긴 하나 예. 어쨌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자가 대체 고소인이 누구냐 하고 신상을 털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불법이기도 하겠거니와 피해자를 재차 신원을 이제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신원을 알아내가지고 또 뭐 인신공격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행위는 절대 사실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제 호기심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양성평등 사회고 누구나 이런 피해를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나 위력이 없는 취약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뭐 그 사람을 신상을 막 털고 비난을 하고 예. 이렇게 되면 대체 누가 신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교수님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도 2차 가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2차 생각이 가해다.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게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독립된 부서를 두고 그리고는 지금 이런 사건이 알려진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보호가 필요하면 뭐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뭐 이렇게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피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사실은 피해가 아니다. 예. 원래 그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2차 가해 행위 아주 심각한 가해 행위죠. 예. 네, 박원순 시장의 실종 소식을 접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YTN에서 속보로 나갔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기억하시는? 네, 퇴근 무렵이었는데요. 네, 퇴근 무렵. 네. 박원순 시장 연락 두절이 됐다. 가족이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관련 속보가 사실 YTN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시 51분 정도에 이게 속보로 처리가 됐는데 경찰의 가족들이 신고를 접수한 게 5시 한 17분경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거의 한 30-40분 만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회부장이 직접 전화 연결을 하고 경찰을 취재하는 그 사회부 기자들이 모두 다 동원이 돼서 그 북악산 수색 현장에 나가서 뭐 중계도 하고 또 이 안타깝게 그 시신이 발견될 때 그러니까 거의 자정 무렵 이후였거든요. 그 이후까지 뭐 계속 방송도 진행을 하고 새벽에 또 병원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그런 뭐 과정도 취재를 했었고 해서 거의 사건팀들은 꼬박 밤을 새웠고요. 이게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 여권의 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기도 했고 해서 정치부에서도 또 관련해서 여당 야당의 또 반응을 체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국 전체가 굉장히 또 주무부서가 이제 전국부거든요. 전국부가 서울시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을 담당하는 전국부. 신 기자가 예전에 또 제가 전에 했죠? 6년 정도 출입했습니다. 서울시청.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실종 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 각종 이른바 받은 글, 뭐 찌라시라고들 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두 분도 받았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받았습니다. 저도 뭐 이게 뭐 박 시장이 유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희한한 글들을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저희 방송을 지켜보고 보도국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뭐 포털을 계속 뒤졌죠. 당연히 네이버 같은 것을 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6시 45분에 이미 월간조선은 박원순 시장 시신이 발견됐다. 그리고 또 뭐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신 성대 후문 와룡공원 근처에서 발견. 다 틀린 거죠. 당연히
각종 소식들이 이렇게 마구 올라오는데 뭐 보면 내용도 없고 그냥 제목하고 속보 이런 딸랑 그런 것들인데 주로 보수 매체 그리고 우파 매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각, 장소도 다 제각각이고 좀 있다가 뭐 아니다 뭐 제대로 된 해명도 없었고 이게 사실 일보에서 저희가 실종이라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내보내면 사망의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합리적 예측하고 확증 편향은 좀 확실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6년 동안 출입했기 때문에 이 일보가 나온 이후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서울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정신없을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그쪽으로는 전화하지 못하고 비교적 정통한 기자와 한 명과만 통화를 했는데 뭐 그냥 우리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하지만 또 기자가 기자를 상대로 취재를 하면 안 되는데 저를 아는 또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또 뭘 아나 싶어서 저한테 취재를 하면서 저녁 때 되니까 뭐 저녁 한 9시쯤이었는데 서울대로 시신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맞냐 나한테 저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실종된 장소가 이제 종로구 일대면 거기서 가장 큰 병원이 서울대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으로 시신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고 준비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견이 되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쫙 진을 치고 어서 들어오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로 카메라가 쫙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치 시신이 빨리 들어오기만을 그런 너무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뭐 그런 뭐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흔히 부르는 형태의 그 받은 글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고 뭐 DOA라고 뭐 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라는 이런 의학적인 용어까지 막 상당히 정교하게 막 이렇게 받은 글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부 언론이 확인 없이 좀 빠르게 내다 보니 이런 오보들도 좀 있었고요. 수사기관에서도 혼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떤 경찰 관계자가 윗선에서 연락이 와서 뭐 이런 시신이 발견됐다는데 진짜냐고 물어봐서 역으로 순간적으로 자기도 혹시 뭐 다른 보고 체계에서 이 연락을 받지를 못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좀 그런 굉장히 사실처럼 보이는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닌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나? 사실은 클릭 유도를 위한 이른바 낚시질, 속보성 오보를 이제 일단 내놓고 이제 이후에는 뭐 사과하고 정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또 뭐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 언론 보도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참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내보내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저희가 따라쓰기 형태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전원구조 오보를 냈던 그 세월호 참사 때 이런 언론의 속성이라든가 모습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 시신 발견 오보를 냈던 그 인터넷 뉴스 언론사 중에 뭐 로통 뉴스라든가 어떤 몇 군데서 사과문을 또 내고 유족한테도 사과를 했어요. 근데 기사만 정정하거나 삭제하고 슬그머니 뭐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사과문도 발표 안 한 언론사들도 사실은 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기사 수정 이력제라고 해서 요즘 많은 언론사에서 뭐 인터넷상의 기사가 수정이 되면 뭐 왜 수정을 했는지 어디를 수정을 했는지 이런 걸 표기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이나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조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구나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런 사과문들을 내면서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되지 않게 주의하겠다라는 또 입장들을 밝혔는데 이게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도록 언론계 전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의 죽음이든 간에 이 죽음을 다룰 때는 사실 속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취재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유명한 미국 드라마 보면 뉴스룸이 나오는 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망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접했을 텐데요. 자꾸 언론이 이렇게
뭐 믿음을 줄 수 없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아닌 말고식의 이런 사이비 언론들은 정말 더 이상 그 소비자들이 스스로도 걸러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일종의 미디어긴 하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그 박 시장이 이제 마지막 행정을 쫓는 모습을 행정을 이렇게 쫓으면서 네. 막 실실 웃으면서 정말 저는 이게 썸네일만 보고 야 정말 너무 악마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도저히 이게 틀어볼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너무 지나치다. 이 유튜버들은 정말 너무 경계 없이 막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회수를 통한 수익도 있고 유튜브에서 슈퍼챗이라고 예. 실제로 라이브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것도 있는데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네, 그런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결식이라던가 기자회견 생방송하면서 얻은 수익이 슈퍼챗 수익만 뭐 수백만 원에 달했다라고 뭐 일부에서 보도도 하던데요. 네. 고인에 대한 도를 넘은 막말이라던가 조롱 방송 같은 게 수익 사업으로 이어지고 네네. 있다라는 네네. 것은 조금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시민단체가 그래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네.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는데 또 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법적 처벌이 무섭다고 안 할 그런 곳은 아니니까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채널이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인터넷 시대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른바 2차 가해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우선 이 성추행 혐의 고소하신 여성. 이분에 대한 호칭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권과 경찰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또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경과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초반부터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사건이 종결로 이제 보통 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피해 호소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서울시에 직접 뭐 상담한 것이 아니고 그 여성단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접수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이 피해자의 피해를 뭐 인정 안 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라 해서 많이 비난을 받았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야당은 피해자라고 규정을 해서 네네. 계속 피해자의 이제 반대쪽인 가해자로 더 두각을 지켜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언론사인 저희로서는 확실한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전 비서 또는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전 비서 A씨가 그 피해를 주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예. 일부 증거들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에 입각을 해서 네네.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YTN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피해자라는 쪽으로 네. 용어를 이제 통일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이런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결국은 피해 호소인에서 용어를 네.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일단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잠시 이낙연 의원도 그랬고 네네. 뭐 당대표도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금요일 출발새 아침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자리에서 그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이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성폭력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같은 의도성,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고요. 네.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이번에 처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게 2012년에
서울대 대체기 사건 때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네네. 어떤 여학생이 뭐 남학생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했다. 뭐 이것도 성폭력의 일종이다라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학내에서 이제 조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가해 피해 이분법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네네. 피해 호소인, 가해 지목인 등 뭐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학교나 회사 같이 좀 생활 공간에서 서로 아주 밀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어떤 맥락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지나친 분쟁이랄까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옹호론도 뭐 있는 표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맞다라는 것이 모두 다 지금 이제 같은 맥락을 함께 하고 있고요. 여가부에서도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피해자로 본다. 피해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해서 이제 이거는 이 단어는 이제 피해자로 이제 거의 논란은 이제 종결된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자,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이버 수사팀 한 개 팀이 더 지원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온라인 문제가 알다시피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저도 그동안 찌라시를 받긴 받았지만 지금도 계속 무엇인가 퍼날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함부로 퍼나르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게 오면 퍼나르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걸 보낸 사람한테도 이런 걸 나름의 큰 죄가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현재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소위 말해서 명예훼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원석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을 아예 섹스 스캔들이라고 규정을 했었거든요. 현재 지금 이 사건을 부르는 말은 성추행 의혹입니다. 의혹. 그런데 죽은 자는 지금 말이 없다고 막말 대잔치가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진실 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인에 대한 이 최소한의 예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한국 사회에 던지고 간 이 숙제들도 찬찬히 풀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수사 관련해서 또 우리가 더 짚어볼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저기 2차 가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SNS상에서 많이 공유되고 회자됐던 이제 소설 속 문장 들어보셨을 텐데 뭐 어떤 자살은 가해다,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사회적인 의미로 좀 확장을 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어떤 최종적인 형태의 2차 가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회적인 혼란, 극심한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을 겪고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면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2차 가해가 아닐까 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두려운 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무슨 사고가 터질까. 입에 담기가 조심스럽죠. 이 사건이 던진 충격이 또 엄청 컸던 이유는 이미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또 생긴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어떤 분들이 올린 글 중에서 좀 기억이 나는 걸 말씀드리면 아주 엄혹했던 시기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변호를 하고 그 성희롱 판례를 만든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도 나섰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는데 누구보다 그 인생을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회 운동가조차도 어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좀 이번에는 정말로 성찰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차 가해 문제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기자사랑방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커피 한 잔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점심시간에 커피 전문점 앞에 북적이는 직장인들의 모습.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커피는 언제부터 한국인의 최애 음료가 되었을까요? 커피가 한반도 땅을 처음 밟은 그 순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7월 16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원이 들려주는 커피 한국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커피를 뭐 한자식으로 표기를 해서 뭐 가베 뭐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일본식 표기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커피가 서양에서 들어온 음료이기 때문에 양탕국하고 커피를 불렀다. 예, 이런 이야기가 가끔 어디 이제 커피 가게 같은 데 가면 이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탕국이라는 표현 들어보니까 국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 제 옛 기억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커피를 냄비에 끓여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이 가장 먼저 커피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래 들었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전기라든지 그런 뭐 근대적인 문물을 실제로도 이제 고종 임금이 가장 먼저 접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커피 같은 문물도 고종 임금이 가장 먼저 접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엄격하게 기록으로만 좀 따져보자면 가장 오래된 거는 제가 찾기로는 1885년에 윤치호라는 사람이 커피를 먹었다라는 기록이 그의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윤치호는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1885년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일기를 보면 그가 뭐 커피를 마셨다라든지 혹은 뭐 가게에서 커피를 사서 집으로 갔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치호는 이제 당대를 대표하는 개화파 지식인이었으니까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근대적인 서양 문물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망명 생활을 한 장소가 상하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상하이에는 이제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커피 가게들이 성업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최초로 커피를 마신 한국인은 윤치호.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종이 사실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요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요런 고종의 습관을 이용해서 고종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1890년대 중반부터 한 후반 정도까지 고종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세력과 좀 친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고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권력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제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이제 통상 과정에서 거액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떠나기 뭐 직전에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내가 이 고종 황제, 당시 황제였죠. 고종 황제를 독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주변에서 이제 그를 모시던 사람을 이제 매수를 해서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 치사량의 아편을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커피를 즐겼던 고종이 그날도 배로 의심 없이 이제 커피를 이제 마셨겠죠. 근데 첫 모금 딱 마시는 순간 맛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바로 이제 커피를 뱉어냈는데 그래서 뭐 큰일은 좀 몸에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옆에 같이 커피를 마신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이제 황태자가 커피를 같이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황태자는 커피를 좀 많이 마신 모양이에요. 한 반잔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는 이제 커피 맛을 잘 몰랐기 때문에 원래 맛이 이런가 보다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사량의 아편을 그렇게 먹었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치아가 뭐 10여 개가 빠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심각한데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의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남아있죠. 아이고, 그랬군요. 아니 지금 이 연구원 말고 진행한 MC 목소리가 좀 귀에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죠? 글쎄요. 누구게요? 글쎄요 한 사람인가요? 저 맞습니다. 그 출발새 아침 진행하면서 이 커피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제가 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엔 제가 좀 약간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셨군요. 자, 커피가 전체 음료류 생산액 가운데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두 분 커피
물론 좋아하시겠죠. 저 커피 너무 좋아해요. 커피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 3잔 정도 꼬박꼬박 마시는데요. 석잔 마신다. 네. 아메리카노로 이른바 큰 통으로. 저는 라떼만 마시는데요. 우유 섞은. 네, 얼주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 반대말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딱 맞는 거거든요. 반대말? 더 죽다나. 네. 쪄 죽다. 뭐야 그게? 더워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라떼. 저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은 이열치열이네 그럼. 이열치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라떼만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피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임신 출산 경험할 때도 커피 못 마시는 게 가장 고역이었어요. 네. 커피 마셔도 되지 않나요? 카페인이 이게 수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좀 아무래도 조심스러우니까 안 마시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커피 맛 나는 대용 음료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보리 커피, 치커리 커피 이런 게 있는데 맛은 다른데 향이 커피하고 좀 비슷해서 이런 것들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마셔버릇하질 않아서 지금도 안 마시는데. 처음에 어려서부터 마셨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보면 커피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한두 잔씩 마셔버릇해서 이제 그게 인이 배겨서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스 커피는 그나마 이제 좀 진한 보리차 같아서 가끔 마시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잠깐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보리차가 이제 없으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보리차 맛을 내려고 누구한테 들었더니 커피를 아주 소량만 넣고 끓이면 그 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거랑 반대네요. 커피 먹고 싶어서 보리 커피 먹는 거랑. 그렇게요. 보리차 먹고 싶어서 커피를 먹는 거랑. 실제로 보리차 대신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보리차 대신에 커피를 아주 소량. 정말 이게 들어가는지 그럴 때 이제 넣어서 먹으면 아주 부드러운 보리차의 그런 맛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보리차나 커피나 이게 진하고 연한 그 농담의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보리차까지는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진한 커피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이 커피 사랑이 진짜 유별나거든요. 2018년 조사인데 성인 한 명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53잔이에요. 많이들 마시네요. 네, 그냥 하루에 한 잔이네요. 하루에 한 잔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인데 하루에 한 잔인데 제가 여기서 평균을 좀 올리는데 기여하고 저희 신웅진 선배가 좀 평균을 내리는데 기여하셨네요. 그렇군요. 평균을 3배로 올리셨고 저는 아예 기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한국인의 커피 사랑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에 아메리카노가 있지만 이른바 믹스 커피, 일명 다방 커피인데 90년대에는 거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커피 둘, 크림 둘, 설탕 둘,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하고, 나는 둘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믹스커피에 대한 추억 한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믹스커피는 기억이 있는 게, 그 봉지를 그대로 뜯어서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타서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먹으면 이상하신 분인데 약간 설탕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크림이 나오고 어디는 커피가 나오고 약간 일종의 간식처럼 그렇게 먹는 거죠. 아니면 쉐킷해서 다 섞어가지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커피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간식처럼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끓는 물에 그냥 넣어가지고 하면 그냥 달달하니까 이건 커피라기보단 그냥 단물? 그런 식으로 좀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도 이해는 하는 게 열량이 상당하거든요. 믹스 커피가. 그래서 예전에 한창 바쁘게 일할 때 중계다, 전화다 이렇게 되면 식사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커피로 이렇게 요기를 대신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가장 많이 마셨을 때는 저도 세봤는데 15잔까지 마셔본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유독 한국에서 커피 소비가 늘고 커피 전문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세계적으로 양명 높은 과로사회라 카페인이 많이 필요하다. 둘째, 술 중심의 회식 문화가 카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셋째는 파편화된 개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위안이 필요해서다. 세 가지 의견 모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의견에 좀 동의하는데 과로사회라 카페인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 사회가 대부분 카페인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또는 커피
그리고 최근에 또 에너지 드링크라는 걸 또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에너지 드링크에 어마어마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네. 각성 효과가 꽤 크다라고 하는데 네. 이 에너지 드링크에다가 술까지 섞어 먹으면 네.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카페인. 폭탄입니다. 폭탄. 네. 커피는 뭐 우리만의 카페라든가 커피 전문점 문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인들이 서로 끊임없이 만나고 떠들고 좀 서로 상호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믹스 커피를 이렇게 크림과 설탕까지 들어간 믹스 커피 우리나라에서 발명을 처음 한 거거든요. 1976년에. 맞아요. 네, 이렇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이게 기형적인 커피 대국이 된 거에는 이런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라던가 이런 동질성을 서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는 그런 뭐 분석도 있고요. 커피 전문점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게 해외에서는 뭐 카페 문화 발전하면서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면 저희는 이제 피로사회 단면처럼 오히려 도서관 뭐 카공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히려 떠들면 막 더 눈치 보이고 약간 파편화된 개인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즐기는 공간으로도 한국에서는 커피 전문점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커피 주제로 그걸 골랐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 하실 줄 몰랐는데 이거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방송 끝나고 더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자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오프닝으로도 나왔지만 그 맨하탄 트랜스퍼가 부른 자바자이브 뭐 가장 대표적인 노래죠.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연식 인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펄 시스터즈가 부른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가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 하면 10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판기 커피에 내 마음을 담았다고 표현했던 뭐 토이의 좋은 사람이랄까 아니면 뭐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랄까 아니면 아메리카노 뭐 10cm의 아메리카노 다 좋고 그런데 뭐 굳이 한 곡만 딱 꼽아야 된다면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노래를 꼽고 싶어요. 김성호 씨의 노래인데요. 이게 함께 있기를 갈망했던 사람하고 커피를 마셨던 그 순간의 기억을 그 순간을 담아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말 아침이잖아요. 이렇게 포트에 물 한 잔 뜨겁게 끓여가지고 원두 커피든 믹스 커피든 한 잔 드시면서 또 외우기가 힘들겠습니다. 추억 속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래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골라준 곡 중에서 어느 곡을 틀어드릴까요? 우리 신 PD님.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 PD가 밖에서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이 곡으로 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윤현숙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참 부드러운 곡이네요. 이 곡은 윤현숙 기자가 듣고 싶다던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홍보선의 스토리는 이 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은